자, 반갑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많이 안 오셨네.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처음부터 할 차례죠? 자, 오늘 이제 12페이지 이제 총칙 부분 더 할 차례입니다. 이제 3, 4월 달 진도를 나갑니다. 이제 3, 4월 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제 5월 달, 6월 달은 아마 요약집 갖고 강의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이제 할 텐데 5월 달 때 보면 이제 오후에 진도별 모의고사도 같이 나갑니다. 이제 오전에 공부한 거 이제 오후에 그만큼 이제 모의고사도 나가고 5월 달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3, 4월 달이 이제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어떻게 쉽죠? 안 쉬워요? 예, 네, 다 쉽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안 오잖아 이렇게. 예, 중개사법 겉으로는 쉬워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이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법을 하나하나 이제 오늘 요번 3, 4월 달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보죠. 12페이지에 보면 중개제도의 연역하는 부분 나와요. 자,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자, 그 연역 부분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중개업의 변천사가 있거든요. 그거만 잠깐 보고 넘어가죠. 자, 일단 고려시대 때 객주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중개업의 효시다라고 표현했었죠. 자, 객주라는 사람들이 장사꾼이라고 그랬죠.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주는 일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객주라는 사람이 중개업의 효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각회 집주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각회나 집주름 이런 사람들은 뭐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자,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었다. 장사하다가 그만두고. 자, 그래서 이건 최초의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다. 그래서 최초의 개혁공개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객주가 관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가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었다 그랬죠.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변천을 거쳐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죠. 중개사법에서는 등록제가 있었죠. 그래서 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역사 공부를 간단하게 한번 구분해봤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부분 보죠. 자, 공인중개사법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법은 무슨 법이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은 공인중개사법. 자, 공인중개사법은 자,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는 기본법 혹은 일반법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는 기본적으로 뭐가 어느 법이 적용된다? 부동산 중개는 기본적으로 어느 법이 적용된다? 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자, 그래서 중개사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자, 뭐 다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민법과 상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적인 성격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 중개는 뭐예요? 민사관계죠. 자, 그럼 민사관계 기본법이 뭐예요? 예, 민법이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일단 민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특별한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이 무슨 법? 예, 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적으로 일단 적용된다. 그리고 나서 관련 규정이 없을 때 그때 뭐가 적용된다? 민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민법과 상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특별법적인 성격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자, 중간법 이건 뭐야? 혼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공법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또 사법적인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자, 공법은 여러분들 이제 공법은 무슨 요일에 배워요? 월요일인가요? 공법은 자, 이제 월요일날 배우셨으니까 공법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사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다. 자, 이제 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법적인 개념으로서 뭐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중개사무소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해줘야 돼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자, 이전하면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며칠이었죠? 네, 10일. 네, 1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이게 공법적인 개념이에요. 휴업하고 잘 때, 자, 3개월 초과서 휴업하고 잘 때, 폐업하고 잘 때 신고하라 뭐 이런 것들 다 공법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법적 개념이 뭐냐?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교부해줘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이다? 사법적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공법적 개념과 사법적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법이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 법의 구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일단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자, 법령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자, 법령이란 일단 법령이란 세 가지 구조에 있었죠. 자, 법률과 그다음에 또 시행령,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시행규칙이 있었죠. 자, 시행령, 그다음에 또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를 뭐라 한다? 묶어서 법령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법률은 어디서 하는 거고, 어디서 만드는 거다? 국회에서 만드는 거라 그랬죠.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자, 그러면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법 큰 틀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뭐 한다? 이제 나머지 중간 틀을 갖다가 누가 만든다? 시행령. 이거는 대통령이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통령령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자, 대통령령. 자,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제 시행규칙은 자,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중간 틀을 만들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얘한테 위임시킨다 그랬어요. 자, 얘는 누구예요? 일단 각 부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행규칙은 누가 만든다? 각 부서 행정부처에서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그랬어요? 부령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대통령은 한 사람이니까 이름 안 붙여도 되고요. 자, 그냥 부서는요, 여러 부서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담당 부서명이 붙는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법은 일단 자, 어느 부서 담당? 국토교통부 담당이죠. 그래서 자, 시행규칙, 자, 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뭐라 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행령을 뭐라 그러고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또 시행규칙은 뭐라 한다? 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이제 재정 목적을 보죠. 자, 재정 목적. 자, 재정 목적. 재정이 뭐예요? 재정이란, 예, 이거는 만드는 거라 그랬죠. 만드는 거고, 목적은 뭐예요? 이유. 자, 만든 이유다. 라고 했습니다. 만든 이유. 자, 재정 목적. 만든 이유를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재정 목적을 보게 되면, 일단, 자, 공인중개사의, 자, 한번 밑줄 쳐보시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또, 예,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 다음에 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보면,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전문성을 뭐하고 제고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건전하게, 예,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재정 목적 네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최근 연도에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20회 초반 때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언제든지 요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나오면 여러분들 영락없이 틀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뭐 어떤 업무를 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법 제목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업무를 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이거 개업자 들어갑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거는 틀리다. 자 공인중개사와 개업중개사는 개념이 틀리죠? 공인중개사는 뭐였죠? 예,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얘가 공인중개사고, 그 다음에 개업중개사는요? 개업중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 개업중개사는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 개업자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공인중개사와 개업중개사 요거를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연습만 일단 해놓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를 개업중개사라고 고치고 그 다음에 개업중개사에서 개업자 싹 빼고 문구 나올 수 있어요. 그 문구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 보죠. 자, 일단 두 번째 목적은 전문성 제고입니다. 자, 이거를 자 공신력을 제고하고 이렇게 하면 틀리다. 공신력 제고라고 하면요. 자, 이거는 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기 바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의 바로 직전 규정에서는 공신력 제고라고 나왔었어요. 옛날 거의 제정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공신력 제고나 나왔을까요? 자, 부동산 중개업이 공신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옛날 얘기죠? 자, 부동산 하면 여러분 뭐 떠올라요? 그냥 사기꾼, 뭐 이런 거 떠올리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공신력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공신력을 높이는 목적이 옛날 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신력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공신력은 굳이 이런 데다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공신력은 많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뭐가 약하다? 예, 전문성이 약하다. 그래서 전문성 제고라고 올려놨습니다. 자, 법 바뀌면서 자, 요거 공신력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업소한다. 자, 부동산 중개업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를 했어요. 자, 중개 업무 이렇게 되면 틀리다. 뭐를 건전업소하는 거예요? 업을 건전업소하는 겁니다. 업무를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업을 건전업소한다. 이렇게 해도 틀려요. 부동산업. 자, 벌써부터 웅성거리면 어떡해요? 앞으로 이거 지금 계속 이제 이거 나가야 되는데. 자, 부동산업 하면 뭐예요? 부동산업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자, 여러분들,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우셨죠? 부동산업 하면, 자, 중개업도 들어가고, 컨설팅업, 감정평가업, 부동산과 관련된 업이 모두 다 뭐가 되는다? 부동산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부동산업을 육사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자, 그 다음에 건전하게 육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정하게 육사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이제 연습해줘야지만 됩니다. 하나둘씩 연습해줘야 돼요. 자, 공정하게 그러면 틀리다. 자, 그 다음에 또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틀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정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네 가지를 구분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거 틀리다 이것만 머릿속에 자꾸 기억해요. 근데 그거 기억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나중에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엑기스는 요 허연 게 엑기스입니다. 누런 게 엑기스가 아니에요. 누런 게 엑기스가 아니고 엑기스는 뭐다? 허연 게 엑기스다. 자, 그래서 허연 거를 먼저 뭐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나서 아, 그럼 요렇게만 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중개사법은 언제 공부하는 거? 하고 나서. 자, 수업 시간에. 자, 중개사법은 언제 공부하는 거다?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다.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머릿속에 회전하면서 이제는 머릿속에다가 한 번씩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머릿속에서 자꾸 이제 회전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회전시키면서 수업 시간에 일단은 모든 것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오늘 프린트가 지금 몇 장 나갔어요? 하나는
뭡니까? 예, 뭐 계획 뭐 하는 건데 제가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다음 주도 보니까 반드시 그때 그 강의 계획대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또 하나가 요약 정리가 나온 거예요. 오늘 OX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OX 문제 뒤에 있으면 나중에 갖고 가세요. 예, 자, 오늘 배운 부분의 요약 정리예요. 요약 정리인데 이거를 2번 보셔야 돼요. 2번 보는데 언제 보느냐? 수업 끝나고 나서 한 번. 20분만 투자하세요. 20분만. 뭐 조금 길면 30분. 어쨌든 30분 안쪽으로 투자해서 일단은 수업 끝나고 나서 보고 그 다음에 언제 또 봐야 되냐면 다음 주 수업 시간 전에. 다음 주에 수업 시간 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이란 게 저번 주 거를 이번 주에 끌어와가지고 계속 수업이 연결됩니다. 근데 저번 주 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간 전인데 그날 가능하면 그날 아침에 오늘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쭉 한번 훑어보고 아니면 그날 전날 저녁 있죠. 수업하기 전날 저녁에 한번 훑어보고 일단 오시기 바랍니다. 딱 2번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 기본서예요. 기본서가 가장 좋은데 기본서를 볼 시간이 없죠. 1차 합격자분들은 기본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서 읽어볼 시간 되면. 자, 근데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 읽을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중개사법은. 자, 뭘 공부하라 했어요? 1차 중심으로 공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요번에 보니까 또 기출문제, 오후 특강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기본서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2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특히 제 과목은 기본서 읽을 시간에 요거 요약 프린트 한번 보라고 제가 프린트를 일단 내줘요. 자,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그 프린트가 아닌 이제 요약집 갖고 일단 하지만 일단 요번 파트는 일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라. 그러니까 예습보다는 지금 뭐가 중요하다? 예. 여러분들이 예습 해봤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복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몇 번 보라 그랬어요, 프린트물? 예, 2번.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그냥 오늘 배운 거 쭉 한번 읽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조금씩 아마 되살려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뭐하라? 수업 시간에 공부하라. 수업 시간에. 자, 보죠. 일단 재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뭐라 했죠? 공인, 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수행해서 그 다음에 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자, 일단 재정 목적을 한번 구분해봤는데 자, 15페이지 보니까 그 밑에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문제가 한번 나옵니다. 문제는 미리 한번 풀어보신 분도 계시던데 자, 일단 한번 풀어보죠.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함 들어와 있나요? 네. 있죠. 부동산 중개업 육성 네. 있죠.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네. 자, 그다음에 또 개업 공개사의 공신력 제고 공신력 높인다는 얘기는 없죠. 네. 자, 그다음에 개업 공개사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자, 국민경제 이바지 있고 전문성 제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문항에 한 문항으로서 나오기도 합니다. 한 1번 해놓고 한번 좀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해놓고 1번에다가 한 문장 있죠. 요 문장이 한 거 통째로 나오면서 거기다가 말 바꾸기를 일단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페이지에 보죠. 용어의 정의. 자, 용어. 자, 지금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이 뭐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중개란 부분 나오죠? 자, 중개라는 개념의 일단 국어사전적 개념이 뭐예요? 중개라는 개념의 국어사전적 개념은 일단 뭐다? 일단은 소개하고 뭐한다? 알선한다 그랬죠. 자, 소개, 알선 요게 중개라는 개념의 국어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는 중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자,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그 다음에 또 교환 그리고 임대차.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이 법에서 정한 중개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중개는 뭐라 했죠?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뭐였다? 중개 대상물 하면 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모 광업재단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공장재단 이렇게 했었죠. 자, 이 5가지가 뭐다?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이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를 하는 거 알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토지 건축물 여기다 매매를 소개시켜 주는 거 교환 임대차를 소개시켜 주는 거 이것이 이 법상이 뭐다? 중개다. 그러면 이때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었습니다. 자, 권리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권리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매매, 교환, 임대차죠? 자, 그거 말고도 있더라. 자, 그거 말고, 그 밖에, 그거 말고, 뭐가 있다? 자,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지역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차권, 그 다음에 또 판매권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된다? 그 밖의 권리에 해당돼요. 자, 이게 뭐냐면 중개 대상 권리예요. 중개를 해주는 권리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상에서 보면 그 밖의 권리에는 뭐도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자, 그 밖의 권리에는 뭐도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토지 건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의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알선해 주는 거. 요게 바로 유법상의 중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여기서 보면 다 빼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죠. 자, 중개란 결국 뭐다? 뭐에 대한 알선이다? 예,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법상의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죠.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이 자, 이 법상에 자, 뭡니까?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일단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그럼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니까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보면 항공기 한번 볼까요? 자, 항공기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돼야 안 돼요? 자, 요 5가지에 없죠? 자, 그러면 항공기를 일단 알선했습니다. 자, 항공기를 알선했어요. 뭐 개업공개사 알선해도 되고요. 자, 알선했습니다. 그럼 이건 이 법상의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법이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알선해 놓고 어떻게 돼요? 항공기 알선해 놓고 보수를 알선료 많이 받아도 상관없죠. 왜요? 자, 항공기 알선해 놓고 알선료를 왕창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예, 이 법이 적용되지 않죠. 즉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중개보수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왕창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주 있으면 항공기 한번 알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쪽 양평 쪽에 가면 항공기가 내려와서 앉아있죠. 보셨어요? 항공기가 앉아 내려앉는 거? 예, 그런 거 알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보죠. 권리금. 자, 권리금 있습니다. 권리금, 상가 권리금 있죠? 이거 중개대상물에 해당? 아니다. 자, 이거는 권리금 자체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업공개사가 상가 임대차를 중개해주면서 권리금까지 알선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받아요. 얼마 받아요? 아무렇게 받아도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 쓰면 임대차 할선하죠? 자, 임대차 할선은요,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중개사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권리금에 대한 알선, 그 권리금 알선 계약,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배우셨죠? 그래서 권리금 표준계약서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실무상에서 보면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씁니다. 보통 3%에서 5% 받는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개업공개사가 저 수원 쪽에 화서 쪽에 있는 그 개업공개사인데 17회 때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다음엔가 언젠가 한번 그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나가는 임차인이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을 권리금을 받아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아가지고 했냐면 1,500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챙겼냐면 500 챙기고 1,000만 원 나가는 임차인에게 준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1,500 받아가지고 나가는 임차인, 저 1,000만 원만 받아달라면 됐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주고 일단 500 챙긴 거예요. 자, 이거 중개사법에 위반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예. 자,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다? 일단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래서, 자, 1월 달에 제가 판례 하나 한번 이 중개라는 개념에서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자,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뭐 했다? 알선했다. 라고 한다면, 자,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행위를 알선했다. 자, 금전, 소비, 대차, 돈 빌려주고 받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알선합니다. 자, 제가 아마 이 그림 그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A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다. 지금 B는 가진 게 뭐밖에 없는 사람? 네, 돈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자, 여기서, 얘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B를 모르죠? 그러니까 갑한테 와가지고, 야,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 좀 있으면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B를, A를 소개시켜줘서 B가 A에게 뭐를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 그럼 갑이 뭐 한 거예요? 금전, 소비, 대차를 알선했죠? 요거,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왜? 금전 자체는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런데, 자, 이 갑이 이제 이렇게 알선했습니다. 근데 B가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에다가 뭐를요? 예,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빌려줘 버리죠? 그러면 결국은 갑은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 행위를 어떻게 된 거야? 알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이건 두 번째 줄로 넘어가면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예,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부분이 중개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중개라는 개념. 자, 특히 여기서 조심할 것은 중개란 용어 정의에서 그 밖의 원리를 변경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행하는 것, 여기 업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자, 중개는 중개에 대한 개념 그 자체입니다. 알선을 업으로 행하는 것 하면 중개라는 개념은 틀린 거예요. 자, 업자가 하면 틀리다는 거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18페이지 보면 17페이지네요. 1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민법의 개념과 구별되는 중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거를 잠깐 한번 보죠. 자, 민법에 있는 개념과 보죠. 중개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위임, 그다음에 대리, 고용, 그다음에 도급, 현상광고 이렇게 돼요. 현상광고. 자, 예전에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왔던 부분인데요. 최근 연도는 많이 안 나와요. 중개하고 위임과 관계만 좀 나오고 나머지는 일단 안 나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줘야 돼요. 자, 위임, 대리, 고용, 도급, 현상광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민법에 15가지 계약 종류가 있죠? 그 계약 종류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걸 뭐라 그러죠? 전형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 이거와 중개가 비교가 됩니다. 외형상 형태가 비슷해요. 자, 보죠. 여기 보면 A가 내가 직접 팔아야 되는데
얘한테 갑한테 뭐 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형태. 형태예요. 위임해 준 게 아니에요.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대리권을 주는 형태. 자,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얘를 고용하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외형상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보죠. 중개와 위임의 공통점을 한번 봅니다. 자, 일단 중개위임의 공통점, 이거는 뭐냐면 선관, 주의, 의무가 있다. 자, 요게 이제 최근 연도에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중개는 뭐와 유사함으로? 위임계약과 유사함으로. 중개는 위임과 유사함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최근 연도 문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두 개의 공통점은 뭐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중개와 위임의 차이점 한번 보죠. 중개와 위임의 차이점. 자, 여러분들 교재는 18페이지에 17페이지에 쭉 정리가 돼 있고 18페이지에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죠. 네, 그것만 하나 보면 돼요. 자, 일단 중개와 위임의 차이점. 자, 위임. 여러분들이 위임장 한 번씩 다 써봤죠? 위임장 써봤죠? 그럼 위임을 누구한테 위임해줘요? 변호사한테. 어우, 이거 사소한 거 다 변호사한테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동사무소에 뭐 때려가죠? 이것도 다 내가 직접 못 가면 위임하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로 가족한테만 해야죠.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합니다. 즉 뭐냐면 위임은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위임은 뭘 원칙으로 한다?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런데 중개는 뭐죠? 여러분들이 이거 팔아줘. 중개 의뢰하러 가죠. 근데 물론 아는 사람한테만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 원칙은 뭐예요?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하지 않죠. 왜냐? 아파트 단지 앞에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그럼 거기 문 열고 들어가죠? 이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무실 있고 간판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중개는 위임은요 무상의 원칙이에요. 돈 주는 거 아니죠. 자, 그런데 중개는 뭐가 된다? 예, 이거는 유상의 원칙이다. 자, 중개 보수가 왔다 갔다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리와 중개 공통점이 뭘까요? 자, 공통점은 거래 성립에 조력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래 성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거래 성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중개도 이렇게 양쪽을 도와주는 역할하고 대리도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양쪽의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대리 행위는 무슨 행위다? 자, 여러분들이 대리권 배우시죠? 예, 어디서 배워요? 예, 민법. 그럼 어느 편에 있는지 아세요? 대리권은 맨 앞에 있죠? 예, 그 총칙편이에요. 그 총칙편 중에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몽창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민법 총칙 요만큼만 배웁니다. 그 대리권이 있는 범위가 어느 부분이냐면 법률 행위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총칙편에서 뭐만 어느 편만 배운다? 법률 행위편만 배우거든요. 대리권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법률 행위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뭐다? 대리 행위는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 법률적 효과가 발생됩니다. 대리 행위는요. 자, 그러면 중개 행위는 뭐다? 자, 이렇게 갑이 양쪽을 소개시켜주죠. 소개시켜주는 이 자체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아요. 이건 뭐다? 사실행위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리행위는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요? 사실행위다. 자, 그러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거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죠. 자, 여러분들 아마 민법 잠깐 들었을 거예요. 이 판례.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거래 당사자로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역할을 합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근데 개업공개사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양쪽을 소개시키는 얘는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죠. 얘가 거래 당사자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 차이점들이 있더라. 자, 그다음에 고용과 중개. 자, 고용. 취직하는 거죠. 왜 취직해요? 네, 돈 벌려고. 돈 벌려 취직하는 거죠. 자, 중개. 왜 소개시켜줘요?
돈 벌려고. 둘 다 공통이 뭐예요? 돈 벌려고. 자, 그래서 보수를 목적으로 뭐 한다?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해 주는 거. 자, 뭘 받을 목적이에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둘 다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차이점 보죠. 일단 보수를 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취직하면 어떻게 돼요? 일 끝나야지만 돈 받는 거 아니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받죠? 주급, 뭐 월급, 뭐 외국에는 주급이 주로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월급이 주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주급을 받든지 월급을 받든지 이렇게 지금 일과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돈을 받습니다. 자, 중개는요 어떻게 돼요? 일의 완성이 있어야지만, 즉 뭐예요? 거래를 성사시켜 줘야지만 돈을 받죠. 자, 그거는 차이점. 또 하나 차이점. 고용은요 지시를 받아요. 자,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죠. 여러분들 한번 직장생활 다 해보실 거예요. 출근하면 야, 오늘 너 뭐 무슨 일 해라. 지시 받죠. 근데 중개는 지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독자적 행위라고 그래요. 자, 개업공개사, 자,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이다 1억에 팔아줘. 1억에 팔아줘. 이게 지시가 아니에요. 이건 지시가 아니고 뭐예요? 청약이죠. 청약이고, 자, 너 오늘 가가지고 등기소 갔다 오고 내일은 구청 갔다 오고, 이거 얘가 지시하는 거 아니죠. 이게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이게 독자적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독자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 독자적 행위는 또 하나 비교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사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다라고도 해요. 사자가 뭐예요? 심부름꾼. 사자하면 라이언이 아닙니다. 네, 심부름꾼. 자, 그러면 심부름꾼, 이게 대표적인 사자라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우편 배달부. 자, 그다음 택배 아저씨들죠. 택배 단순하게 어떻게 돼요? 전달만 하는 거죠. 자, 근데 중개는 이거 이의 물건을 얘한테 단순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게 이제 독자적 행위라 그래요. 자, 그래서 독자적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고용도 이렇게 비교됩니다. 자, 그러면 도급과 중개의 공통점은 일의 완성이 있어야지만 뭘 받는다? 보수를 받는다. 자, 일의 완성이 있으면 보수 받는다. 자, 여러분들 도급하면 뭐예요? 도급. 여러분들 흔히들 뭐예요? 하청하는 거죠? 왜? 일 받아서 하는 거. 가장 도급이 많이 있는 게 뭐예요? 건설 쪽에서 많죠. 여러분들 저기 그 LCT 떨어진 거 뉴스 들어오셨죠? 그게 하청업체라고 그랬죠? 왜? 그거 보면 대충 한 다섯 여섯 단계 정도 떨어졌다는 거 대충 보여요, 이게. 이제 원 포스코인가 있고요. 거기서 다 하청에, 또 재하청에, 또 재하청에 한 5군 정도가 내려옵니다. 자, 이게 이제 도급 관계예요. 자, 그러면 도급은 일이 끝나야지 보수받아요. 자, 요게 하나의 이제 공통점입니다. 중개도 마찬가지죠. 일 끝나야 보수받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 보죠. 도급에 있어서 일 주는 사람을 도급인이라 그러고 일 받는 사람을 뭐라 한다? 수급인이라 그래요. 자, 일단 수급인은 일의 완성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일을 받았다면 일 끝낼 의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도급하면 여러 가지 뭐 건축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부업 해보셨어요? 인형에 눈알 박는 거 이런 거. 뭐 전자제품 끼워가지고 납품하는 거 이런 거. 뭐 하나에 10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자, 그런 거. 그것도 마찬가지 도급이에요. 자, 인형에 눈알 박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알 이게 2개 박으면 일단은 10원씩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개를 일단 가지고 와요. 이제 차로다가 이제 실어 오거든요. 자, 오면, 자, 일단은 그러면서 자, 이거를 며칠까지 끝내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며칠까지 끝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의 완성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급인은요, 일 이제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령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급 관계에서는 일의 완성 의무와 수령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중개 관계로서 한번 보죠. 일 받는 사람 역할 누가 하죠? 일 받는 사람? 네, 개업공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일 주는 사람 역할 누구예요? 네, 의뢰인이죠. 자, 보죠. 자, 일 받는 사람 개업공개사
일의 완성 의무 있다 없다? 일의 완성 의무 없습니다. 팔아달라고 의뢰받았죠? 그거 돈 벌기 싫으면 서랍속에 처박아 놓고 중개 안 해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의 완성 의무가 없다. 자, 그러면 자, 얘는요, 의뢰는 수령 의무 없습니다. 그럼 수령 의무가 뭐냐? 자, 갑이 개업공개사가 A와 B를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이 A와 B가 반드시 거래를 할 의무?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거래할 의무가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수령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이제 도급관계에서는 또 하나 차이점이 있는데, 도급과 중개에서 자, 하자가 발생합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도급관계에서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뭐 건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인형에 눈알 박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000개를 다 며칠까지 해서 납품하라 그래서 며칠까지 박아가지고 밤새 해가지고 납품합니다. 그러면 그거면 1000개 그냥 바로 돈 탁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쫙 펴가지고 거기 이제 공장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검사하는 사람이 쭉 봐가지고 앞통수에 박을 거를 뒤통수에 박는 거 있죠. 졸다 보면 그렇게 돼요. 싹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른 개수를 줘요.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한다? 돈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개는 어떻게 되죠? 자, 중개는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자, 나 반만 줘 할 수 없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중개와 현상광고. 자, 중개와 현상광고에 있어서 자, 공통점은 뭐냐? 똑같아요. 일의 완성이 있어야지만 보수받는다. 자, 민법 배우셨던 분들, 자, 현상광고 뭘 갖고 예를 들었어요? 민법 선생님이? 예. 개새끼 찾는 광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이렇게 해놨죠? 이거 뭐예요? 네, 강아지입니다. 어제 어느 거에서 벌레 같은데요? 그러던데. 단 현상 광고의 기본적 조건, 현상 광고의 기본적 조건은 반드시 뭐 해야지만 된다? 거기잖아요. 현상 광고는 반드시 현상 광고의 기본적 조건은 유상이어주면 된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자, 현상 광고는 반드시 기본적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해주면 된다? 유상. 우리 집 강아지 찾아주세요. 라고만 붙여놓으면, 여러분들 전부 때 가끔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그거는 민법상의 현상 광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유상. 자,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죠. 여러분들 개 키워요? 저번에 한번 물어봤구나. 저는 개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먹는 걸 좋아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만 원 반드시 유상이어지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집 강아지 찾아주세요.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전봇대에 붙여놓으면 전봇대 옆에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죠?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한테 청약하는 거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한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을 이렇게 광고의 방법으로 하죠. 그런데 자, 중개는 어떻게 돼요? 중개는 문 열고 들어가서 팔아주세요. 이게 청약이죠. 청약을 특정인에게 하죠. 그리고 반드시 광고의 방법이 아니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또 하나의 차이점. 자, 현상 광고는 이거는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 들고 와야지만 되죠. 요물 계약이고 그 다음 편무 계약입니다. 근데 중개는 쌍무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 해당돼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몰라요. 이거는 민법을 조금 알아야지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맨 앞에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유형 보죠. 유형 및 종류. 여러분들 교재 보면 18페이지에 이런 나옵니다. 상사중개, 민사중개, 지중개, 참여중개. 자, 개념만 일단 알아두면 돼요. 상사중개와 그 다음에 민사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시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참여중개가 있더라. 자, 참여중개. 자, 상사중개는 이거는 타인 간의 상행위를 뭐한다?
알선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건 아마 1월 달에는 요걸 했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법 적용한다? 상법을 정의한다. 그래서 일단 상사중개 장사하는 걸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장사하는 걸 소개시켜 주는 거. 그래서 제가 뭘 예를 들었냐면 무역상사 예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무역상사 수출입을 뭐 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거죠. 수출입을 알선하는 무역상사 예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장사하는 걸 소개시켜 주는 건데, 자, 민사중개는 어떻다? 이거는 상사중개 외의 중개가 바로 뭐다? 민사중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개가 무슨 중개예요? 여러분 배우는 중개. 지금 현재 무슨 중개 배우는 중? 부동산 중개 배우고 있죠? 자, 이제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그 다음에 또, 자, 직업 중개. 직업 중개. 그 다음에 또, 혼인 중개. 혼도 결혼 중개 있습니다. 결혼 중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 이제 민사 중개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금 부동산 중개는 무슨 중개다? 민사 중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중개와 참여중개. 자, 지중개는 단순하게 뭐 한다? 소개를 해주면 보수를 받는 것이 지중개고, 참여중개는 어떻게 돼요? 거래가 어떻게 된다? 거래가 성사돼야지만 보수를 받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중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결혼중개 예를 한번 들었을 겁니다. 자, 소개만 해주면 보수받는 거죠. 조건 맞는 사람 몇 명 소개만 해주면 보수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부동산 중개에서도 지중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였다? 부동산 전시업 있었죠. 자, 부동산 전시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자, 의뢰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사진 하나 붙이고요. 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쭉 소개글을 쭉 이렇게 써가지고 벽에다 쭉 붙여놔요. 자, 이런 부동산 전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전시업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전시하는 조건으로서 받았던 돈이 뭐가 된다? 일단 전시 수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개만 해주고 보수받는 거죠. 바로 이게 대표적인 바로 지중개다. 그래서 지시중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전시중개라고 한다 그랬죠. 전시중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전시업이 90년도 때는 많이 활성화된, 서울 쪽에서 상당히 많았었어요. 부동산 전시장이. 그런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싹 망한다 그랬죠. 왜 망한다 그랬어요? 네, 인터넷 때문에 싹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중개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돼요. 자, 참여중개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 하는 것이 참여중개에 해당되는 거죠. 거래를 성사시키는 보수받는 거. 자, 이런 개념만 일단,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념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전에 뭐 3회, 4회 뭐 이렇게 될 때 한 10m까지 나왔었어요. 자,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다. 뭐 이런 게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13회인가 뭐 전시 중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개념 정도만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18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18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 여부 부분 나오는데, 자, 그 판례, 자주 나온 판례입니다. 자, 중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할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개사의 일을 객관적으로 봐서 결정한다. 뭐 이런 판례 있어요. 18페이지 가운데쯤 판례죠? 자, 그러면 자, 거기 보자.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이거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예요, 객관적 의사예요? 주관적. 그렇죠, 주관적 의사죠. 깜빡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이거 벌써 시험지 한 3번인가 4번인가 나왔어요, 이 문장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주관적 의사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뭐를 개업공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결정한다 라는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보니까 중개행이란 개업공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한 것도 뭐가 된다? 중개행위가 됩니다. 자, 보죠. 여기 보면 어디 가냐? 그림이 안 보이네.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값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개업공개사가 A로부터도 의뢰받고 B로부터도 의뢰받는 거죠. 이렇게 의뢰받아가 양쪽으로 또 의뢰받아가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중개행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쌍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일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거 그럼 뭐냐? A는 갑에게 의뢰하고 B는 을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부터만 의뢰가 받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A가 거래됩니다. 결국은 이거 어떻게 된다? 이게 무슨 중개? 공동중개죠. 그럼 이때는 일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거죠. 개업공개사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뭐가 된다? 중개행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 뭐예요? 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봅니다. 공인중개사 2법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 한다? 공인중개사로 한다. 그러면 자, 자격을 이 법에서 자격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로 합니다. 그럼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래요? 자,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했었죠? 법적인 용어니까 별관이라도 좀 기억을 해놓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 좀 쉬었다 하시죠?